여러분 로마 콜로세움 기억하시나요? 그 웅장한 건축물, 끊이지 않는 관광객, 연간 약 700만 명이 다녀가고 약 2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고대 유적지. 한때 저는 이탈리아 사람들은 조상 잘 만나서 좋겠다고 부러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탈리아는 유럽의 시한폭탄입니다. 아니, 어쩌면 세계 경제의 시한폭탄인지도 모릅니다. 이 나라의 경제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붕괴하는 국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GDP 대비 부채 150%, 20년간 사실상 0% 성장, 청년 실업률 20%, 남부 실업률 30%.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럽 국가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회복 곡선을 그릴 때 이탈리아는 성장이 멈춥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독일 GDP는 약 40% 성장했고 프랑스 GDP는 약 25% 성장했습니다. 폴란드는 무려 2배 이상 성장했죠. 그러나 이탈리아는 거의 제자리예요. 국가는 움직이지 않는데 지출과 부채는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나요? 20년 동안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정체된 게 아니에요. 그 사이 물가는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으며 사회복지 지출도 늘어났죠. 하지만 경제 규모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20년 전 월급으로 오늘을 산다면 버틸 수 있겠어요?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 없이는 미래가 없어요. 다른 유럽 국가들은 어땠을까요? 독일은 제조업 혁신에 집중했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산업 정책을 추진해서 공장 자동화와 디지털화를 선도했죠. 프랑스는 원자력 에너지와 항공우주 산업을 키웠어요. 폴란드 같은 동유럽 국가들은 저렴한 인건비와 EU 보조금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과거의 영광에 안주했어요. 관광 수입에만 의존하면서 진짜 성장 동력인 제조업과 혁신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한때 세계를 뒤흔들던 패션, 기계, 자동차, 가구, 디자인 산업이 있었습니다. 메이드 인 이탈리아는 품질과 스타일의 대명사였죠. 페라리, 람보르기니, 프라다, 구찌, 아르마니. 이런 브랜드들이 이탈리아의 자존심이었어요. 그러나 지난 10년에서 15년 동안 생산성은 정체됐고 투자도 축소됐습니다. 독일은 기술을 강화했고 동유럽은 비용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아시아는 시장을 장악했죠. 그러니 결과는 예견되어 있습니다. 공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가족 기업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운영하던 가구 공장, 50년 전통의 구두 공방, 작은 섬유 회사들이 하나씩 문을 닫았죠. 그 다음에는 중견기업들이 떠났습니다.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 공장을 루마니아나 불가리아로 이전했어요. 마지막으로 대기업들까지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겼습니다.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 성장도 멈춥니다. 제조업이 무너지면 연관 산업도 함께 침몰합니다. 부품 공급업체, 물류회사, 포장재 업체, 심지어 공장 근처 식당과 상점까지 모두 영향을 받죠. 한때 번영했던 북부 산업도시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탈리아 자동차 회사 피아트 기억하시죠? 토리노는 피아트의 도시였어요. 한때는 거대한 자동차 공장들이 돌아가고 수만 명이 일했죠. 그러나 지금은 공장 건물은 남아있지만 대부분 비어 있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됐습니다. 밀라노는 그나마 나아요. 패션과 금융이 살아있으니까요. 하지만 밀라노 주변의 작은 제조업 도시들은 완전히 쇠락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위기는 국내 생산성 불균형입니다. 북부는 유럽 평균에 가까운 생산성을 유지하지만 남부는 완전히 다른 세계죠. 남부의 실업률은 30%에 달하고 청년 절반이 무직 상태입니다. 한 나라 안에 두 개의 경제가 존재하는 셈이에요. 북부의 롬바르디아나 베네토 지역은 독일 바이에른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습니다. 첨단 제조업이 있고 소득 수준도 높으며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죠. 하지만 남부의 칼라브리아나 시칠리아는 어떨까요? 실업률은 30%를 넘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북쪽으로 떠나거나 해외로 이민을 갑니다. 도로는 낙후됐고 인터넷 속도는 느리며 공공 서비스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남부는 북부의 지원을 받지만 그 돈이 실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인프라 낙후, 만연한 부패, 조직 범죄의 영향, 투자 환경 부재,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죠. 남부에 새 공장을 짓겠다는 기업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리스크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투자는 북부에만 집중되고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청년들은 계속 떠나요. 교육받은 인재들이 먼저 떠나죠. 나폴리 대학을 졸업한 엔지니어는 밀라노로 가거나 독일로 갑니다. 팔레르모의 의사는 영국 NHS로 가고요. 남는 건 고령층과 저숙련 노동자들 뿐입니다. 이런 인구 구조로는 남부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요. 젊은 인재가 없으면 혁신도, 창업도, 투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점점 더 단단해지는 거죠. 이탈리아의 부채는 GDP의 150%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지 아시나요? 한국의 국가 부채가 GDP 대비 약 50% 정도예요. 이탈리아는 그 3배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많다는 게 아니라 성장이 없고 세수가 줄고 고령화가 증가해서 이자를 갚을 방법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정부는 매년 새 빚으로 옛 빚의 이자를 갚는 구조를 반복합니다. 이게 바로 폰지 시스템이죠. 폰지 사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탈리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국채를 발행해서 작년 국채의 이자를 갚니다. 내년에는 또 새 국채를 발행해서 올해 국채 이자를 갚죠.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금융시장은 이를 감지했어요.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서서히 오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탈리아는 위험하다고 판단하기 시작한 거죠. 금리가 오르면 정부는 같은 돈을 빌리는데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000억 유로를 빌리는데 금리가 2%에서 3%로 오르면 이자 부담이 20억 유로에서 30억 유로로 늘어나요. 매년 10억 유로를 더 내야 하는 거죠. 이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복지를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거나 또 빚을 내야 합니다. 악순환입니다. 빚이 늘면 금리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늘고 이자 부담이 늘면 또 빚을 내야 하고 이 사이클이 끊어지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경제가 성장해서 세수가 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20년 동안 성장하지 못했죠. 이탈리아 국채는 프랑스와 독일 은행들이 대량 보유하고 있어요. 만약 이탈리아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보다 10배 큰 경제가 흔들리는 셈입니다. 2011년 그리스 위기를 기억하시나요? 작은 나라 하나의 문제가 유럽 전체를 흔들었어요.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으로 위기가 번졌고 유로존 전체가 붕괴 직전까지 갔죠. 이탈리아는 그리스와 비교도 안 되는 규모예요. 유럽에서 3번째로 큰 경제입니다. 만약 이탈리아가 무너지면 유럽 은행들이 붕괴하고 국채금리가 연쇄적으로 급등하며 유로존 금융위기가 재발할 겁니다. 이탈리아 위기는 국경 안에서 끝나지 않아요. 유럽 전체의 기반을 흔드는 시한폭탄입니다. 그래서 유럽중앙은행과 EU는 이탈리아를 계속 지원하고 있죠.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구입니다. 이탈리아 출산율은 1.2예요. 이게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 아시나요? 인구가 유지되려면 출산율이 최소 2.1은 되어야 합니다. 이탈리아는 그 절반 수준이죠. 청년층 해외 이탈도 증가하고 있어요. 교육받은 전문가, 의사, 엔지니어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독일, 영국, 미국으로 떠납니다. 이를 두뇌 유출이라고 하죠. 연금 지출은 폭증하지만 이를 떠받칠 젊은 세대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흐름으로 움직이는데 이탈리아는 지금 사람이 빠져나가는 국가가 됐어요. 2025년 현재 이탈리아 인구의 약 24%가 65세 이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중 하나죠.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측에 따르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노인이 될 겁니다. 누가 이 노인들을 부양할까요? 연금은 누가 낼까요? 세금은 누가 낼까요?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탈리아 몰락의 원인은 단 하나가 아닙니다. 30년 동안 방치된 5가지 문제가 천천히 합쳐지며 나라를 무너뜨렸어요. 첫째, 인구 구조 악화. 둘째, 지역 불균형. 셋째, 제조업 정체. 넷째, 부채 폭증. 다섯째, 개혁 지연. 이 5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줄면 경제가 정체되고, 경제가 정체되면 세수가 줄고, 세수가 줄면 부채가 늘고, 부채가 늘면 투자가 줄고, 투자가 줄면 청년이 떠나고, 청년이 떠나면 인구가 더 줄어들죠. 그리고 이 그림은 한국의 미래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출산율 세계 최저, 수도권과 지방 격차, 부채 증가, 연금 개혁 지연, 제조업 경쟁 심화. 한국의 출산율은 0.7입니다. 이탈리아보다 훨씬 낮아요. 서울과 지방의 경제 격차는 이탈리아 남북 격차만큼 심각합니다. 국가 부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연금 개혁은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해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죠. 제조업도 도전받고 있어요. 중국은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고 동남아시아는 비용 경쟁력으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조선도 영원한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이탈리아는 미래의 한국일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몰락은 갑자기 오지 않아요.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옵니다. 이탈리아도 30년 전에는 문제가 보였어요. 하지만 정치인들은 개혁을 미뤘습니다. 다음 정부가 하겠지. 지금은 정치적으로 어렵다. 국민들이 반발할 것이다. 이런 핑계들로 시간을 낭비했죠. 한국도 지금 같은 상황 아닌가요?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건 모두가 압니다. 하지만 아무도 실행하지 않아요. 출산율을 올려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정책은 나오지 않죠.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경제는 감정을 고려하지 않아요. 이탈리아의 오늘이 한국의 내일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이탈리아는 경고입니다. 화려한 과거와 문화 유산만으로는 나라를 지탱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이죠.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탈리아처럼 조용한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과감한 개혁으로 새로운 길을 열 것인가.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20년 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